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안보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특검팀에서 윤석열 안보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골드버그 대사한테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라는 전화를 직접 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 해화동에 위치한 본인의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김태효 부분이었어요. 네. 예. 김태효 예. 무인기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역할을 했죠. 네. 김태효 1차장이 무인기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직접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024년 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제 그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무인기를 네네. 보낼 작전을 네네.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 헤드쿼터가 김태효였습니까? 안보실에? 그러니까 이게 공작은 네. 때, 장소,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 공작을 실행해야 어느 장소에 그 사람들을 보내거나 무언가를 보내고 누구를 타깃으로 설정해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정보기관의 이런 공작은 대외적인 여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중국 쪽이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을 가장 잘 판단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김태호입니다. 그럼 정보사 출신이든 국정원 출신이든 어떤 이런 공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건 이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그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 대응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평양작전도 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평양에 그 무인기 보내는 작전에도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계엄 직후에 골드버그 대사하고 통화하면서 이번 계엄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박형광 기자나 오혁진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반국가 단체 수준에 준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너무 이게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버그는 저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골드버그 대사가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대사한테는 그래도 뭔가 내심을 전달하면서 네. 이만저만 하니까 너는 이해해라. 이런 네. 정도 얘기를 하든지. 네. 그게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네네. 그것과 떠나서 그걸 별개로. 근데 골드버그 대사한테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싶네요, 진짜. 그렇군요. 왜 안 나오나 했다. 김태효는 진작 수사했어야 했네요. 선희님께서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왜 이제야 나오나 그 이름 김태효. 예,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팀에서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됐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 네,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조사가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2차 특검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인기 취재를 요즘에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많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보낸 사람, 만든 사람 다 드러났잖아요. 예. 여기에 혹시 정보사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됐을 가능성이 아니고 개입된 거죠. 만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그 북에다가 무인기 날린 그 30대 남성이 이제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제 기사를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만났다는 정보사 요원이 누구냐. 정보사 배우설, 공작설은 전혀 아니다. 그냥 자기가 날린 건 맞는데 그냥 취미생활로 그렇게 날린 거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취미생활로. 네. 근데
말이 안 되고요. 예. 일단은 취미생활로 날릴 거면 저기 뭐 여의도나 광나루 같은 그렇죠. 데서 날릴 수 있는 데가 충분히 예. 있거든요. 예. 북한어 취미 그 날리는 그 제가 동호회나 그 드론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북에 날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 중에서 그 약간 좀 되게 과격하게 뭐 삐라 같은 거를 북에다 보내는 가끔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파주 이쪽에서 날리지 그 30대 남성이 그 날린 무인기의 그 위도 경도를 봐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체크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공망을 뚫었거든요. 그 정도의 그 위도 경도 위치를 알려면 군이나 정보기관이 아니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전문가의 손길을 타야 돼요. 근데 전역한 뭐 군 전문가가 그거를 도와줬을 리는 거의 만무하고, 왜냐하면 방공망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이제 몇 년마다 뭐 시스템이 교체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이번에 그 무인기 날렸다는 그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3번 날렸다 이 스탠스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어쨌든 뭐 정보사에 지금 계신 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뭐 우리가 이런 공작 행위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뭐 무인기 공작이면 뭐 첩보 수집용인가 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국정원이라던가 그 군 수뇌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무인기를 예.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 예. 이거 자체는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공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예. 사실 정보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과 합법 사이의 그 애매한 선상에 놓여 아니 있습니다. 공작을 넘어서 이 무인기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의도라든지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몰라도 예. 북한 영공을 넘어가게 한 것 그 자체는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어겼다고 볼 수 있죠.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어떤 근데 법을 어긴 겁니까 그건? 사실 제가 그 관련 법을 제가 제대로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는데요. 예. 근데 그게 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는 그게 있다면 예. 북한에 침투하는 저희 뭐 HID 요원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상 거의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공작 업무를 수행한 거다라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걸 왜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하냐 이거죠.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그거를 정보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 이자들이 지금 이제 만들고 넘기고 한 게 언제입니까? 저는 일단 이 계획이 세워진 건 2024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계엄 전이죠. 24년. 예. 그리고 최근에 이거 넘어간 것을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최근에도 지금 정보사가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 정보사 내부에서도 그 인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제 30대 남성들을 두고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약간 윤어게인 세력 막 이러면서 윗선에 보고를 했대요. 이제 대령 쪽에다가 얘네들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좀 위험한 애들이다. 그리고 공작의 개념도 모르는 애들이라서 우리랑 같이 이런 뭐 협조 관계를 좀 끊어야 된다라고 위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보사에서 그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휘관은 너 만나기 싫어? 그럼 내가 다른 애 시킬 테니까 너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지금 저 말고도 여러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직 분들 중에서. 보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접촉을 했던 사람은 예. 이제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고, 그다음에 북에다가 무인기를 날리는 이 애들이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전이나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윗선에다 그렇게 이제 보고도 했습니다. 근데 윗선에서는 정작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의미한 대북 공작
이 대북공작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사 안에서도 이 사업, 이 공작 행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진짜 좀 많이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적재 관련해서 쭉 수사해온 것을 보면은 뭔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두 젊은이들이 관련이 돼 있었던 겁니까? 우선 정보사하고 처음 접촉한 건 2024년 7월입니다. 예. 근데 그 7월 달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죠. 작년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작년 9월 또는 10월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거의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정보사 요원들이 3명 이상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 30대 남성들하고. 그러면서 대북 공작 관련한 그게 이제 드론사의 무인기 평양 침투작전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맞닿아 있는지는 아직 이제 좀 있으면 수사로 확인이 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재하시면서 예. 정보사하고 짜고 공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총괄이라고 그럴까? 배후에 예. 김태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잡아내셨다면서요? 그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예. 제가 다른 이제 방송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예, 좀 피해가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 안에서 언론에 제보를 하는 사람들을 좀 색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메일도 거의 다 중간에 끊긴 상태고 원래 시그널 같은 경우도 대화하다가 안 지우셨는데 다 지우셨어요, 내용을. 저한테 제보하셨던 분이랑 저랑 이제 접촉을 하셨던 분이랑. 그래서 원래 제가 알고 있던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 정보사 안에. 그래서 뭐 해외 파트든 국내에서 임무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30대 남성하고 접촉을 했던 분 중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 남산에 있는 안가가 하나 있어요. 정보사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체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은 뭐 직급이 소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소령이라 공개를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분 주장으로는 어쨌든 제가 여쭤봤죠. 그 30대 남성을 당신이 그럼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 또는 윗선에서 얘를 만나보라고 딱 집어가지고 지시를 한 거냐. 둘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정보사에서 안보실에 파견이 됐던 중령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오모 중령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정보사 HID로는 최초로 그 대통령실에 파견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파견이 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는 일 굉장히 못하고 그다음에 맨날 안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대북 공작으로서 성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사람이라고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난 그 소령분이 그분이랑 굉장히 친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선배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나보고 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나니 그 보고를 받은 인물도 걔 우리가 관리한 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정보사가 이미 2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정보사가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이미 지금 내란에 대한 단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 의도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사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정보사 윗선에서는 뭐랄까요, 좀 이거를 사업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그러니까 좀 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작이라던가 아니면 언론 공작, 이것도 그 공작 중에 한 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직 많이 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지금 무인기 공작 말고도 하나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5년 초에 정보사에서 이 지금 무인기 날렸던 그 인물들하고 같이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게 대방동에 북한 전시회를 하나 열어요. 예.
대방역 근처에 있는 모 책방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관련 물품들, 뭐 북한 술, 북한 음식들을 전시하는 그런 되게 소소한 전시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사에서 이 인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전시회에 민주당 또는 뭐 진보계열 인사를 대거 초청을 해서 약점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뭐 방첩사나 국정원에서 과거에 하던 짓을 정보사가 지금 왜 하고 있냐. 이것도 대북 공작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런 계획을 짜면서 실행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목표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행사가 만약에 잘 됐고 그다음에 그때 그 상황의 전시회에서 그 민주당 또는 진보계열 인사가 대거 온 이후에 약점이 제대로 수집이 됐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다. 그런 형태의 언론 공작도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만들어서 보내고 일단 보내는 것은 분명히 이건 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만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사실 그 날린 인원이나 제작 설계를 한 인원이 무인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걸 떠나서 그 무인기에 이제 탑재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누가 지원을 해줬는지도 좀 취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들어보니까 기자회견이 아니고 국무회의 때 안규백 장관한테 왜 이거를 넘어가는 거를 못 잡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점으로 그냥 표시가 돼서 추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보죠? 예, 찾기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그 군 방공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뭐 이제 좀 큰 물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이제 북한에서 뭐 대공포를 쏜다거나 그 정도의 크기를 잡아낼 수 있는 방공망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안규백 장관이 언급했던 작은 점처럼 보인다는 거는 서해 이제 황해상공이나 동해상공에 새들이 많이 날아갈 거니까 그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도 사람처럼 이제 몸에 체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안에 부품을 넣고 엔진 가동이 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방공 그 시스템만으로는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크기도 새하고 비슷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규백 장관이 그 언급했던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다. 먼 거리에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에 강화인가 파주인가에서 날렸다고 그러잖아요. 여주랑 이제 강화도 쪽에서. 예. 그쪽에서 이렇게 날리면 평양까지 예를 들어서 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찍고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성능이? 그게 위도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 30대 남성이 자기는 3번 날렸다고 하잖아요. 그중 한 번은 실제로 돌아왔고. 근데 그 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다시 확보한 그 무인기의 위도 용도는 돌아올 수 있는 위도 용도리 돌아올 수 있는 위도 용도 그거였습니다. 그거를 미리 그러면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다 세팅을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위도 용도를 본인이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으로 그 특정 위도 용도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건 떨어져도 돼.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받아야겠어라는 그 목표 자체가 어떠한 이 무인기 날리는 행위에 있어서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인기를 날리는 거에 있어서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군사작전입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거 만들려면은 대개 한 대 얼마 정도 들어요? 보통 적어도 200~300만 원 정도 이상 들죠. 그리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보사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100%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아예 정보사가 한 거고 이 새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그렇게 정보사에서 추진했을 가능성이 그럼 왜 정보사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자들을 동원하죠? 왜냐하면 공작행위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북한 류경식당 그 여종업원 그 집단 탈북 사건 때 13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국정원에서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봉지욱 선배가 허강일이라는 그 류경식당 매니저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최초 보도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허강일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국정원에 속았다고 하면서 국정원의 정지용 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 정지용 팀장이라는 인물 때문에 자기가 한국 뭐 정부에 속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다. 근데 이 정지용 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보사 정성욱 대령입니다. 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기관이나 이 공작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는 왜 그러면 지들이 안 하고 왜 민간에다가 따로 주고 이런 공작행위를 벌였지? 방금 말씀드린 사안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사적 행위 또는 어떤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이 행동이 들켰을 때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저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보면은 예. 이게 발각되면은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미 언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정보사에서 이 30대 남성들을 이용한 공작처럼 실패한 공작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인가 20년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그 정보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민간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휴민트들을 좀 조율해가지고 북한 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그 공작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건도 이제 일부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제 실패한 공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무인기 날리고 또 정보사 개입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무리 저 취재 기자가 민환 기자라고 해도 참 취재하기 힘들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들 그렇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좀 현직 분들을 좀 많이 알다 보니까 네. 연결이 서로 되는 거죠. 예. 저도 물론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 북한에서 이번에 무인기 가지고 지금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반발하기 전부터 취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무인기 취재를 했습니까? 취재는 사실 북한에서 발표한 이후였고요. 우리가 뭐 대학원생, 대학생들하고 무슨 공작을 한다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인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전에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사가 지금도 뭔가가 개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군이 지금도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정보사라는 조직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이 모릅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는 그 어떤 임무 수행이나 작전 계획을 짤 때요, 그 윗선에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비밀 조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없애는 게 좋아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맹 국가에다가 소위 말하는 뭐 국정원 요원을 파견을 보낸다거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 놓고 보면 엄연한 스파이 간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미국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DIA, 뭐 인컴, 뭐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FBI, CIA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서울에 없을까요? 그분들도 간첩이죠. 엄연히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정보기관 또는 군정보기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나 지금 이제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 정보를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중국에서 탈취해 갈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기관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좀 손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손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정보사 100여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보사의 그 휴민트 부대 그 이제 부서입니다. 근데 그 부서를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그냥 좀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우리 오혁정 기자님은 이제 마약 전문 기자로 맨 처음에 알려졌는데 요즘에 예. 보면 이제 군사 전문 기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은 무궁무진하죠. 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예. 그쪽은 좀 보안이 많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그쵸. 용어도 새롭고 그러니까 예.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예. 앞으로 그러면 혹시 지향점을 군사 전문 쪽으로 좀 두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취재했던 그 이제 취재원분들이 이제 정보기관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기관에서 다루는 그 이제 뭐랄까요 조사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영역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취재했던 건 이제 국제 범죄나 이제 마약이죠.